이제 가장 잘생긴 남자가 해골이 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루이스가 사라져서 동료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바이올렛은 확신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다리와 애복 없이 떠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루이스가 납치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는 마차 한 대가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마차 안에서 주인공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가장 잘생긴 남자가 해골이 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왕 선영은 인간에게 루이스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 가는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바이올렛은 확신하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 두 사람은 도시 중심에 있는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음족인 선영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경매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사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판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도둑 맞았든 강제로 빼앗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그곳에서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두 소녀는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선영은 루이스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쓸모없는 해골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렛은 이 세상에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바이올렛에게는 자신과 같은 인간이 마왕과 이렇게 태연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미 충분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를 향해 발사체가 날아옵니다. 선영은 제때 반응하지 못하지만 바이올렛은 화살을 공중에서 잡아냅니다. 두 사람은 즉시 멈춰서서 누가 숨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낯선 목소리가 그 공격은 기습이어야 했다며 그 꼬마가 그 거리에서 화살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D등급 모험가인 쌍둥이 형제 엑스와 트라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바이올렛의 능력을 보고 그녀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 두 형제는 둘 다 보라색 머리 소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어머니께서 여자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악당은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 되어 여자 때문에 다투지 않기로 결심하고 공격에 나섭니다. 그들은 소녀들을 처리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이 엑스와 트라라고 소개하지만 바이올렛의 비인간적인 속도에 너무나 쉽게 제압당합니다. 장애물들을 처리하자마자 소녀는 계속 여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선영은 바이올렛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들을 붙잡을 계획이 없느냐고 묻지만 바이올렛은 지금 당장 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왕 역시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이 장면 후 이야기는 아르카누스 경매장에서 계속됩니다. 안에서 사회자는 다음 경매 품목이 전설적인 용사냥꾼 드로보크의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드로보크의 영웅적인 속옷이며 상당히 낡아 보입니다. 사회자는 영웅이 모험 내내 단 한 벌의 속옷만 입었으며 이것이 그의 고난과 싸움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속옷이라고 공개합니다. 그것을 본 청중들은 즉시 입찰을 시작합니다. 사회자는 금화 25잎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축하를 전하며 그 가격에 판매를 선언합니다. 이후 그는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 즉 오늘의 경매 마지막 품목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천을 걷어내자 사회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 불리는 루이스의 초상화를 공개합니다. 그는 루이스가 신의 뜻을 물려받아 비범하게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주인공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오늘 초상화를 구매하는 사람은 또한 죽은 진짜 루이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청중 중 일부가 이 해골이 진짜 루이스인지 의심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속으로는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관에서 발견한 아무 해골이나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사악하게 웃으며 이 해골을 초상화의 부속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장 관리자로서 그는 이 해골이 루이스의 진짜 해골임을 보장할 뿐입니다. 그는 이 해골이 구매자의 집에 전시되면 멋져 보일 것이며 루이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한정판을 얻을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루이스의 특별 한정판에 대한 입찰을 금화 100립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입찰은 즉시 금화 300립으로 오르고 다른 사람들은 500립을 제시합니다. 한편 경매장 경비원들은 이미 제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금화 800립에 도달합니다. 사회자는 믿기 힘들지만 계속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누가 금화 1000립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후드를 쓴 한 사람이 행동을 취하며 청중 사이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사회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가장 높은 제안을 받자 황홀경에 빠져들고 더 이상 제시할 사람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홀의 문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사회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소녀들입니다. 선영은 그 빌어먹을 놈들에게 루이스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바이올렛은 룩설은 좋지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롱족은 자신이 악마이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억하지만 그녀의 동료의 주인은 다른 곳에 고정됩니다. 그녀는 마왕에게 재빨리 알리고 두 사람은 무대를 바라봅니다. 루이스가 무대 한가운데에 완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선영은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경비원 한 명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지만 용족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의 무기를 박살냅니다.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그의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합니다. 바이올렛도 전투에 합류하러 다른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홀은 큰 전투에 휩싸이고 구매자들은 다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도망치려 합니다. 일부는 경비원들이 침입자들을 막아낼 것이라고 믿지만 고개를 들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왕은 경비원들의 힘을 칭찬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본 선영은 멈칫하며 바이올렛이 다쳤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루이스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만 요청합니다. 그녀는 많은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이곳에 오므로 관계를 늦추지 말라고 동료에게 조언합니다. 이는 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디가드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청중 사이에는 수많은 상위 랭크 마법사와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선영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만약 루이스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마왕을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용족은 그래야 하냐고 묻고 이는 바이올렛을 당황하게 합니다. 선영은 오히려 인간인 바이올렛이 자신을 도와 루이스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주인공을 구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두 소녀는 공동의 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니 서로 돕기로 합니다. 경매장 내부에서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마법진에 의해 멈춰서게 됩니다. 갑자기 한 마법사가 그녀에게 전기 주문을 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마왕이 바이올렛을 보호했으며 마법사는 자신의 공격이 어떻게 침입자들에게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장은 도둑들을 불러세워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묻습니다. 망치를 들고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해골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주요 품목을 훔치고 싶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 품목이 자신들의 소중한 고객들을 위협한다면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그는 강력한 망치질로 주인공의 해골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자신의 연기가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망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으로 고객들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관에서 주워온 가짜 해골일 뿐입니다. 누군가 루이스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하늘 전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참석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이것이 지진인지 궁금해합니다. 선영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며 루이스의 모습을 되찾아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너무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을 한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선영의 파괴와 분노가 경매장을 휩쓰는 동안 장면은 펠튼 가문의 젊은 제국 경비병 벌프 지렉스 벌프의 과거 해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녀는 얼어부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지렉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녀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 없이 태어났지만 터무니없이 강력한 만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법학교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자신이 압도적이라고 여겼던 힘으로 가족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돌아와 이대한 악마 앞에서 소녀는 자신이 압도적인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 내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왕 선영은 이 건방진 녀석을 목표로 삼고 죽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시전하려 하지만 그 전에 팔이 저지됩니다. 선영은 애 자신을 막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이올렛은 그 속도대로라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왕은 그 빌어먹을 놈들이 루이스님을 죽였는데도 정말 괜찮나고 동료에게 따집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님은 죽지 않았다고 정정해주고 이는 마왕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이올렛은 선영에게 루이스님의 뼈를 자세히 보라고 요청하고 진실을 밝힙니다. 루이스가 해골이 된 후 얻은 능력은 벌프 추재생 벌프로 치유 마법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재생 능력이었습니다. 이를 깨닫자마자 마왕은 자신의 마법을 거두었습니다. 선영은 주인공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고 안심했고 바이올렛은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배경에서 경매 사회자는 가능한 한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꽃을 꺾으려 했던 저 망할 놈을 벌해야 한다고 바이올렛은 매우 위협적인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경매 사회자와 그의 부하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한 마법사가 강력한 전기 주문을 던지며 그녀를 끝장내려 했지만 바이올렛은 극도의 분노 상태였기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루이스님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했던 마왕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인공이 자신을 믿었고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녀는 그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곧 루이스를 지키지 못하는 절망감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이올렛은 루이스가 재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친구를 해치려 한 모든 이들을 처리할 태세였습니다. 마왕은 바이올렛의 이런 면모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저 인간이 악마보다 더 불길한 오라를 뿜어낼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가슴의 상처를 만지며 선영은 바이올렛이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태의 바이올렛을 상대로는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선영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한때 악마의 여왕이었던 자신이 겨우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모험가들이 자신에게 덤벼들자 선영은 자신이 한때 가장 강한 악마의 왕이라 불렸던 이풍당당한 흑룡 벌프 아트록스 벌프였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엄청난 오라를 방출하며 절대 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모험가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고 선영은 자신의 뿔이 아직 났지 않았지만 자신이 루이스님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해방하며 감히 자신의 연인을 해치려 한 불행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합니다. 마왕의 강렬한 오라는 바이올렛의 주의를 끕니다. 음죽이 모험가들에게 달려드는 동안 바이올렛은 그녀와의 전투에서나 지금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제외하고는 공격을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이올렛은 동료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저 악마보다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분이 상합니다. 바로 그때 만화는 경매 사회자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벌프 다파라 벌프로 부패와 뇌물수수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전 제국 기사입니다. 그는 전투 중에 정신이 팔려있는 소녀들을 꾸짖고 자신의 경매를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바이올렛에게 뛰어듭니다. 그 남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소리치며 일격을 가하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부딪힙니다. 다파라는 자신의 보디가드들이 그토록 하찮은 사람을 잡지 못하고 애먹은 것을 비웃지만 갑자기 목이 잘립니다. 바이올렛이 훨씬 더 빨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루이스를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악마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소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뒤돌아보자 압도적인 악마의 에너지가 온 장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완전한 황홀경에 빠져 분노의 포효를 터뜨립니다. 바이올렛은 뒷걸음질 치며 혹시 동료가 힘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아해 합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면 지역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 느끼고 그렇게 보름달이 뜬 그날 밤 경매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장면 후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마왕과 보라색 머리 소녀 모두 루이스가 깨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보며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묻습니다. 바이올렛은 분명 악몽을 꾸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선영은 약간의 물을 건넵니다. 루이스는 물을 마시려 하지만 자신이 해구리기에 물이 새어나갑니다. 그는 소녀들이 그렇게 다쳤는지 묻습니다. 심하게 다친 그들의 모습과 거우 수리한 벽을 보고 그는 젊은 여성들이 또다시 서로 싸운 것이 아니냐고 짐작합니다. 그의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루이스는 그들이 뒤에 있는 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았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웅족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복주했지만 바이올렛이 진정시키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선영은 바이올렛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소녀는 동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이후 두 젊은 여성은 주인공을 쓰게 하기 위해 방을 나섭니다. 용족은 몹시 졸립다고 말하지만 보라색 머리 소녀는 거짓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더 좋게 보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여전히 선영을 위험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며 갑자기 무언가를 던져 바이올렛이 잡게 합니다. 소녀가 손을 펼쳐보니 연고가 들어있었고 용족은 빚을 지고 살 수 없다며 중얼거리고는 자리를 뜹니다. 이 행동은 그 여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은 마왕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밤은 여관에서 평화롭게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주인공은 커피를 준비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실 장기가 없어서 커피를 망쳐버립니다. 루이스는 커피를 테이블 위에 두고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며 그 소녀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녀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에 다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 때문에 소녀들이 위험에 처했던 것을 후회하며 무력하게 자신의 앙상한 손을 바라보고 강한 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상황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는 소녀들이 자신을 깊이 신뢰하며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골의 생각은 그가 안에 있는지 묻는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바로 바이올렛이며 그녀는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선영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통제력을 잃었다고 밝힙니다. 마왕이 드래곤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해골 주인공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는 선영을 지금 당장 보러 가겠다며 즉시 방을 뛰쳐나가지만 바이올렛은 친구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루이스는 드래곤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선영을 보러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해골을 고쳐잡으며 드래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믿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바이올렛은 거에 다 왔다고 알리고 루이스는 그녀의 안내를 따릅니다. 그는 선영이 단순한 드래곤이 아니라 드래곤의 마왕 그 자체라는 생각에 흥분하며 그녀가 틀림없이 엄청나게 위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영이 드래곤의 모습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곧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게 달려가는데 그의 시선이 어린아이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루이스가 선영의 이름을 외치자 드래곤은 완전히 벌프 어린아이의 모습 벌프으로 모래성을 부수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녀는 모래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지만 루이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드래곤을 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겠다는 해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지점에서 이라기는 웅장한 마왕의 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악마들은 이것이 현실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전대마왕 벌프 흑룡 아트록스 벌프이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은 자신에게 속한 왕자를 되찾으러 왔다고 주장하며 악마들에게 거대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질려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선영은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며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것은 모래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있는 드래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녀의 황홀경은 주인공의 딱딱거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루이스는 아이들에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그녀를 안아 올립니다. 주민들은 도시에서 해골을 본 것 같다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바이올렛이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드래곤은 주인공에게 사과하는 듯 허리를 숙입니다. 루이스는 잠에서 깼냐고 묻고 선영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녀는 루이스가 잠든 사이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냐고 물으며 사과합니다. 주인공은 사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마왕은 자신의 사과가 통했다며 루이스에게 기대했던 대로 성공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낍니다. 소녀는 주인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루이스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부탁하고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드래곤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걱정할까 봐 진실을 말할 수 없기에 그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깨어났을 때 이미 이 모습이었다고만 대답합니다. 루이스는 그녀가 자신이 상상했던 드래곤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하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주인공이 상상한 드래곤이 아닐지라도 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들려 올려집니다. 루이스는 이 모습으로 그녀가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그녀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선영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감사하지만 자신을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보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마왕을 사로잡는 듯하며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락합니다. 루이스는 바이올렛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그의 친구는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드래곤에게 기대어 눕는데 그녀의 털이 이제 매우 부드럽다고 느낍니다. 이는 선영을 당황하게 합니다. 소녀는 루이스의 앙상한 볼이 닿는 것을 느끼며 엄청난 행복을 느끼고 사랑에 완전히 녹아 기절합니다. 루이스는 드래곤의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그녀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마왕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는 바이올렛이 얼마나 짜증나고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그녀에게 문지릅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잃지만 그녀의 미소는 효과를 발휘했고 보라색 머리 소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후 우리 주인공들은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도시를 떠납니다. 일행은 사막을 벗어나 낯선 숲이 우거진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생물 군계는 상쾌하게 느껴지고 루이스는 산들바람이 뼛속까지 시원하다고 농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료들에게 원래 오후에 떠나기로 하지 않았나고 상기시킵니다. 예, 그렇게 서두르는지 묻자 바이올렛은 당황하며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을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답하지만 사실 그들은 경매장을 파괴한 채로 금화 100잎의 현상금이 걸린 상태입니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루이스의 아름다움을 가능한 한 빨리 찾고 싶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용족도 이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선영이 이미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밝히지만 해골 주인공은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뒤편에서 소녀들은 그가 어쩜 그렇게 순진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선영은 인간을 부르기 위해 몸짓을 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지만 바이올렛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용족은 자신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나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미쳐가던 순간 바이올렛이 자신을 막아주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밤새도록 자신을 돌봐주었기에 마왕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가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마왕에게 자신에게는 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루이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이는 선영을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루이스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알리며 소녀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바이올렛은 달려와 여행 전에 뭔가 먹자고 제안하고 선영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저 빌어먹을 인간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차갑지만 루이스에게는 지독하게 따뜻하게 대하며 이 극명하게 다른 대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괴롭힙니다. 일행은 기사의 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주인공들은 식당 중앙 테이블을 함께 사용합니다. 마왕은 누군가가 지금 절실히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꽉 쥐며 스트레스를 약간 해소합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에게 기분이 어떻냐고 묻고 그는 어떤 길이로든 늘어나는 탄력 있는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멋지지 않다고 대답하며 한 번 사용하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회용 목걸이와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도록 수줍음 많은 사람이 만든 수치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예복이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불평하며 벗기로 결정하지만 바이올렛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곧 시작할 여정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날씨부터 몬스터, 악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다른 인간들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이 목걸이가 루이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주인공은 그것이 매우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드래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고 소녀는 기억해내려 합니다. 그녀는 이곳으로 오면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기에 그냥 이 물건들을 훔쳤다고 설명합니다. 물건들의 출처를 알게 된 루이스는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선영은 앞으로 나서서 나쁜 악마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상관없다고 선언하고 루이스는 이 용감한 태도를 칭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독한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팀에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며 그녀를 칭찬하고 두 사람은 크게 웃습니다. 바이올렛 역시 루이스의 성격에 매료된 듯합니다. 메뉴 전체를 다 먹어치운 후 일행은 배가 부르다고 말합니다. 식사를 마쳤으니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식당을 떠나기로 하지만 갑자기 한 종업원에게 제지당합니다. 바이올렛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종업원은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루이스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짜증을 내고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준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뒤편에서 바이올렛은
하지만 이것이 주인공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잊어버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루이스는 음식을 먹고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고 종업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사장임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사장에게 말하고 이는 사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장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도 정말 계산을 안 했냐고 묻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뒤편에서 루이스는 사장이 매우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에 놀랍니다. 사장은 일행, 특히 주인공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이 건방진 녀석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다면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식당 주인의 정체가 벌프 기사성 벌프으로 밝혀집니다. 자신의 몸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우리 주인공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로 직후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벌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전문 분야이며 벌프 정말 잘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상한 순간의 이야기를 끊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다음 편을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작품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